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문을 연 2월 임시국회, 법관 탄핵과 북한 원전건설 추진 의혹 등 시작부터 암초에 부딪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가운데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오늘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 서로 상견례를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의 관계 설정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자 국회 법사위원이신 김종민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일찍 오셔서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여당의 이제 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이신 만큼 저희가 이제 드릴 질문이 준비가 이제 많이 돼 있는데요. 우선 여당이 이제 법여권에서 161명의 의원이 오늘 이제 임성근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이제 발의를 했는데요. 시점이 사법농단 사건이 이제 있었던 지 이제 4년의 시간이 지났고 또 이제 해당 판사가 당장 이제 이번 달에 이제 퇴임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점에서 이제 발의를 한 이유부터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이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이 탄핵 논의는 20대 국회 때부터 계속 제기가 됐던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20대 국회 때는 이제 의석수가 이 가결 의석수가 안 되니까 좀 본격적으로 추진이 안 됐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 사법농단 판사들의 행위가 위헌적이다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이 1심 판결이 나오면서 이거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근데 법원이 위헌적 판결이라고 판결을 했지만 법원은 위헌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법률 위반에 대해서만 네. 처벌을 할 수가 있지, 이 헌법 위반은 법원에서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헌이긴 하나 법원에서 어떻게 해볼 수는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위헌적 판단이라고 해서 이거는 헌법재판을 받아봐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징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못한, 위법은 아니고 위헌이다. 네. 처벌을 못해요. 그러면 징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징계는 시효가 지나버렸어요. 네. 네. 그러면 법원에서 처벌도 못하고 징계 처벌도 못하고 위헌인데 헌법을 위반했는데 아무런 처벌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유일한 방법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해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받아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 논의가 쭉 이제 진행이 되다가 앞에서 네. 이런 이제 법원 판결도 있고 하니까 좀 이 문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미루자든가 이런 식의 논의가 좀 있었는데 이탄희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떤 한 개인의 판사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네. 우리 사법부가 위헌적인 행동을 다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역사적인 교훈을 주기 위함이다. 이분들이 나가기 전에 네. 위헌 판결을 받아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징계를 받았을 경우에 네. 향후 변호사를 5년 동안 할 수가 없고 그렇죠. 공직 배제 이런 징계들이 있던데요. 네, 헌법재판에 의해서 판결이 나면. 네네. 근데 그게 실제적인 목적은 아니다라는. 그렇죠. 말씀인가요? 그거는 이제 그 개인에 대한 처벌이 중요한 목적은 아니고요. 네.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탄핵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헌법재판 기록에 의해서 우리 판사들이 앞으로 그런 위헌적인 행위를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합의를 모아 나가는 거죠. 네네. 이 사실은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징계 목적이 아니라 역사적인 교훈을 주는 게 이제 이번 그게 탄핵 핵심입니다. 게 핵심이고. 네. 근데 야당은 현재 사법부 길들이기다라고 이제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법원 내에서 일단 이 사건을 판결한 판사가 위헌이라고 그랬어요. 네. 헌법재판을 받아봐야 된다. 이거에 대한 징계는 처벌은 헌법재판을 받아야 된다. 탄핵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게 판사가 결론을 낸 거예요. 그다음에 이 판사 법관회의에서도 공개적으로 이 사법농단 판결에 대해서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이 필요하다. 국회 탄핵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네. 그 법원 내에도 이게 탄핵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게 결정이 아니에요. 탄핵 소추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검찰의 기소행위처럼 네. 재판에 붙이는 거예요. 헌법재판소에다가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보내는 거기 때문에 국회가 결정한다고 해서 결론이 아니어서 국회가 법원에 대해서 혹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닌데 길들이기다. 이거는 조금 안 맞고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이 헌법을 무시하고 헌법에 이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 건데 이 사법농단 행위를 감싸는 거는 이건 어떻게 보면 헌법을 길들이게 하는 거예요. 헌법을 좀 흔드는 행위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헌법을 흔들고 네. 길들이게 하는 그 것이다. 헌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헌법 절차대로 한번 해보자는 알겠습니다. 거죠. 네네. 네, 그리고 정부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을 두고서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야당이요 특검과 국정조사까지 거론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한 입장 어떻습니까? 근데요, 아무리 정치라는 게 그냥 무책임하게 하는 거지만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근거가 이겁니다. 자, 북한 원전 관련된 문서 파일이 나왔어요. 그 파일의 제목에 정부 공식 입장도 아니다. 그 파일 내용의 결론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추진이 어렵다. 이게 파일 4페이지에 전부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극비리에 북한에다가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 그걸 국정조사 하자는 거예요. 자, 극비리에 추진한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요, 정말 이거는 코미디 같은 얘기인데 지금 북한이 전 세계의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유엔 제재 받고 있잖아요. 네. 북미 간에 지금 북한 핵과 관련 협상을 하고 있죠. 지금 이 제재, 유엔 제재로 인해서 북한의 달러 한 장이 못 들어갑니다. 네. 그런데 원전 지을 때 몇 조가 들어가거든요. 네네. 이 몇 조가 들어가는 거를 5조 플러스 알파 얘기 나오고 있죠. 네, 최소한 5조 이상이 들어가요. 네. 이 5조 이상 되는 돈을 유엔, 미국의 눈을 피해서 네. 비밀리에, 극비리에 네. 이게 가능한 얘기예요? 네네. 그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나라가 이제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추진할 수가 없는 극비리에 일이라는 한다니까. 거죠. 예, 예. 극비리에 하는 게 가능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네네. 이거 국민들 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정도로 일단 알겠습니다. 오늘 또 그 눈길을 끌었던 게 네. 신임 법무부 장관의 이제 취임식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는 또 이례적으로 이제 참석을 해서 여러 가지 뭐 또 전임 장관하고 관계도 있고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 어떻게 같이 갈 것인지 관심이 이제 모아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원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을 임명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추미애 장관을 임명한 때도 그랬지만 네. 기본적으로 검찰 개혁을 위해서 법무부와 검찰이 함께 힘을 합쳐달라. 이게 이제 기본적 인사권자의 기본 메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에 두 번에는 힘을 합치는 게 잘 안 됐어요. 국민들이 좀 되게 이제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대한 불신, 또 이제 일부는 또 법무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분도 있죠. 이번에 이제 박범계 장관이 세 번째인데요. 저는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또 그 과정 시시비비나 잘잘못은 그것대로 또 따져야 되고 일단 지금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대통령께서 장관과 검찰총장이 함께 검찰 개혁을 꼭 완수해 주길 바란다. 네. 이런 메시지를 보냈으니까 저는 박범계 장관이 이 분야에서는 대한민국의 거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과 뭐 개인적인 사적인 관계를 떠나서 네. 이런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서 둘이 정말 허심탄회하게 좀 힘을 합쳐서 이번에는 뭔가 그 검찰 개혁에 어떤 새로운 그런 그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고요. 저는 뭐 박범계 장관이 윤 총장과 잘 대화해서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박범계 장관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추 장관과는 다른 스타일로 이 검찰개혁 완성시킬까 여부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 박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시사해서 박범계 법무부를 추미애 시즌2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그건 시즌 2, 3구 간에 장관은 네. 기본적으로 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면 네,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고 시즌 2면은 대한민국 모든 법무부 장관은 다 똑같은 시즌을 이제 그 보내야 됩니다. 왜? 네. 법에 그게 나와 있어요. 단지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도 이제 장관의 책임인 거죠. 네네. 그래서 저는 뭐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면 행사를 하는 건데 네. 그 수사지휘권 행사가 얼마나 적절하냐 하는 건 장관이 책임지고 하시는 거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공개적으로 안 했어요. 그냥 전화해서 조용하게 몰래 했습니다. 아. 네. 그럼 다 총장이 알았습니다 하고 다 따랐어요. 아하. 근데 지금 공개적으로 하니까 자꾸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제는 전화로 하지 말고 네. 공개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법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하라고 사실 법에 규정한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법대로 하는 시대가 됐고, 법대로 하고 이제 예. 공개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해서 네. 우리도 장관이 지휘하라고 장관 뽑은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지휘 안 하고 가서 그냥 뭐 검찰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 장관 뭐하러 뽑아요? 알겠습니다. 네. 또 네. 이제 공수처 1호 사건이 첫 시험대가 될 텐데요. 박범계 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했다가 다시 한 발 물러서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최고위원께서 생각하시는 공수처 1호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가 공수처 1호 사건을 너무 네. 관심이 많은데요. 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도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공수처장도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출범하고 네. 이제 첫 번째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관심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게 민감하냐면 네. 마치 공수처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특정 사건을 네. 수사하는 조직이다. 네. 이렇게 오해를 줄 수가 있어요. 네. 실제 그게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처장이 내가 뭐 윤석열 총장을 해야지, 김학의 전 차관 해야지 이렇게 맘먹는다고 해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그 이제 절차에 따라서 아마 공수처가 출범하면 뭐 고발도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고소 고발도 많이 있을 거고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연락이 갈 거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취하고 하면서 그 중에서 제일 근거가 있고 네. 확실하게 명분이 있는 네. 그런 사건을 내부에서 토론을 해서 결정을 할 테지. 네, 네. 이거를 특정한 사건을 딱 찍어놓고 이걸 하겠다. 네. 그러면 공수처가 배가 네. 산으로 가버리죠.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됐어요.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지금 이제 김 최고위원님께서는 여당의 더 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뭐 국가 비전위도 좀 설치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을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비판을 이제 받고 있는 부분이 당직자의 일자리를 챙겨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위원님께서는 최대한 예산 증액을 없이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관련해서 말씀을 한 1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짧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포스트 코로나 때문에 미래가 상당히 불투명하잖아요. 이때 정당이 뭘 해야 되느냐?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냐? 네. 미래에 대해서 연구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일을 정당이 해야 됩니다. 이거 언론도 안 하고요. 정부도 하기 어려워요. 현안이 많아가지고. 그 미래 방향을 미래 전략을 짜는 일. 이거 하기 위해서 국가 비전회를 만들자 해서 네. 이제 제안을 드린 거고, 또 이거 하려면 정책 인력이, 전문가 인력이 좀 필요해요. 지금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독일에 비해서 국회 내에 정당의 정책 인력이 수십 분의 1입니다. 이건 우리 미래 국가 경쟁력상 정말 안 좋은 일이야. 그래서 그거를 보강하자.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돈 쓸 일이 많으니까 네. 예산 늘리지 말고 정책 인력을 늘리자. 그래서 국회의원 보좌관을 줄이든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당직자들을 어떻게 조정하든가 어떻게든지 해서 국회 상임위에 미래 비전을 고민하는 정책 네. 전문가들을 지금 한 70명 되거든요. 네. 한 300명까지 늘리자. 꼭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돈 안 최고위원님.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 아주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요. 네, 20대부터 아주 맹활약하고 계셨죠. 이번 국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목표 무엇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혁신위 하면서 이 국가 비전 작업, 우리가 비전과 전략 그러면 좀 이거 뭐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비전이 있는 사람, 전략이 있는 사람이 더 잘 성공하지 않나요? 그렇죠. 경쟁력이 있죠. 네네. 늘 나는 미래에 뭐가 되겠다 라고 마음속에 품은 사람이 더 인내도 하고 노력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땀도 많이 흘리게 돼요. 네.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방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다 할 거라고 그동안 생각해 왔어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는 차관들로 돈 나눠주는 거니까 가능해요. 네. 중화학공업 하자, 경부고속도 깔자 이렇게 간단한 비전은 정부가 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은 사회가 복잡해졌잖아요. 그 되게 복잡하고 4차 산업혁명, 그다음에 기후변화, 인구변화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전담해서 정당이
덜 바쁘잖아요. 정부보다 덜 바쁜 정당이 네. 미래를 위해서 고민하는 기능. 네. 이거를 저는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국가비전위원회를 만들고 이거를 정당의 위원회만이 아니고 국회의 상설위원회를 만들어서 네. 국회에서 늘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국회가 되도록 하는 거. 네. 이거 하면 정말 나는 국회의원 된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비전을 이야기하는 국회 상설위원회를 그렇죠. 두고 싶다. 만드는 거. 네, 오늘 말씀 잘 그 미래가 궁금하면 국회를 보라. 알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국민들한테 받아들여지면 좀 네. 좋겠다. 평소에 말씀을 워낙에 시원시원하게 진짜 해주셔서 시원시원하시네요. 한번 이게 가까이에서 직접 한번 모시고 싶어서 네, 오늘 초대를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김정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우리의 그 비전과 전략은 네. 무엇인지 한번 오늘 퇴근 후에 네. 고민을 아주 해봅시다. 좋은 시간이었습니다.